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아바타 아나운서 전우입니다. 지금 민주평화당은 국회 본청 226호실에서 국회의원 최고연석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홍준용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요.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조배숙 당대표님의 모두 걸어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의 기쁨인 6.25 전쟁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 등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금년 6.25는 다른 때와는 느낌이 다릅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4.27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6.25 전쟁 중 전사한 미군 유해의 송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전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참전 수당과 유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등 보훈 복지를 강화하고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고 보살피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민주평화당은 6.25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정치 거모 김종필 전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고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철학으로 이념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진대중 정부 탄생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고인은 또 정치는 허업이라 하셨습니다. 정치는 경제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고인의 정치 철학을 되새겨봅니다. 저는 경제 관련 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지적해왔습니다. 수차례 걸친 지적이 소귀에 경직되었습니다. 오늘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은 지난주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40만 2천 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 6천 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일자리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관련 통계는 나올 때마다 기록을 경신하며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검증되지 않은 경제정책의 시정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과 경제팀의 쇄신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말을 듣습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한 달 가까이 투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루 속히 하반기 국회를 열어 간접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새로이 선출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원내대표들을 투표되기 때문에
즉각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소한도 내일 서로 인사들 생겨를 한다면 27일부터는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서 늦어도 7월 초에는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철회 국회를 열어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그리고 가동침대 문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개원 70주년을 맞는 재흥절에는 새롭게 바뀐 국회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각 당이 선거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힘든 경제 여건을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당내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불참한 교섭단체를 제외하고서라도 즉각 하반권 구성에 관한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애도를 다시 표하면서 한 가지 훈장 추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뭔가로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승부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JP에 대한 평가를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과 같은 선에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정치권에서 말과하기보다는 행정기관이 원칙과 권리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켜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좀 환영을 하면서 지금 이산가족 5만 7천 명 중에 80세 이상이 3만 6천 명으로 이미 60%가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단발성 상봉 행사는 도저히 돌아가시기 전에 가득 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상시화를 시급히 추진하도록 속도를 좀 내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세금 교환 등 사전 작업을 서두르고 많은 인원이 만날 수 있는 화상상봉 실시, 더 나아가 거양 방문단 구성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당국이 협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일 최고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네, GM 군산 공장 사태로 전북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또 트럼프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때문에 광주 경제가 쓰나미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내년 예정되어 있던 그 수입차 25% 관세 부과를 올해 안에 실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수입차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손실 74조, 국내 생산 유발 손실 189조, 취업 유발 손실 64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GM 군산 공장 사태에서 보듯이 자동차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쓰나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기아차 광주 공장이 생산량 중 37%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아차 광주 공장 그리고 광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광주시 총 생산액의 3분의 1이죠. 총 수출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럽연합은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데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수출 시장 다변화 등 그 대미 전략 마련을 사전에 철저히 강구를 해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장정숙 의원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장정숙 의원입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3인방에 대한 포함 무치하고 적반하장식 막말에 분노합니다. 너무나 안철수스러운 인식과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특히 김동철 위원장은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한때나마 호남의 민심과 보수의 합의 문제를 깊이 알고 이해하셨던 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편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적폐 세력인 자유한국당과 밀실 보수의 합으로 중도와 호남의 지지자를 배신한 바른미래당을 국민들께서 엄중하고 혹독하게 심판한 선거입니다. 혈세를 100억 원 이상 지원해준 세금조차 아까울 정도로 국민에게 철저히 심판받고 버려진다니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를 파는 무슨 낯으로 비례 3인의 의원직까지 언급하며 유치한 인질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거 참패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 당이라 하더라도 비례대표 3인을 이용한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만서 들게 합니다. 흔들리는 다른 의원들을 붙들기 위한 고륙지책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혁신의 출발은 안철수의 밀실 보수 야합에 분노한 국민에 대해 명분의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안철수의 독단적 밀실 보수 야합에 반대해 정치적 소신과 양심을 지킨 비례대표 3인에 대한 인질극을 중단하고 소신에 따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상하는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공천 다툼, 정체성 갈등, 보수의학 시도 등을 통해서 안철수의 바른미래당은 바른도 없고 미래도 없음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은 안철수 지침의 결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틀린 미래입니다. 우리 비례대표 3인은 국민의당을 선택해 주신 유권자의 뜻을 받들어 민주평화당과 함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계속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을 한낱 정당 대표의 사유재산이나 정당의 기속물로 여기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구시대적인 법체계와 싸워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3인을 즉시 출당시키는 것이 그나마 분노하고 실망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자당의 이름값에 부합하는 양심적인 선택임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농정 예산은 2년 연속 마이너스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 요구 규모를 보면 농정 예산은 올해보다 8천억 원 줄어든 18조 9천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2018년 예산 19조 7천억 원보다 4.1%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9년 전체 예산 요구 규모는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458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복지 예산의 중과율은 6.3%, 교육 예산은 무려 11.2%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업계가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쪼그라든 농정 예산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복지농촌 조성, 농어민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등 농업 관련 국정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농경 예산 감축 이후로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값 상승은 예산 축소의 변리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쌀값은 30년 전 가격입니다. 따라서 쌀값은 더 올라야 하고 5년마다 갱신되는 쌀 목표 가격은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쌀 목표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 가격이 정해진 후에 결정됩니다. 변동직불금 축소가 농업예산 축소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농촌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급 노령하고 농촌 마을이 없어질 것이 명약 하나입니다. 젊은 농촌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농업예산 축소 방침을 폐기하고 대폭적 예산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입니다.